매수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한 5분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이성이 아니라 탐욕에 의해서 행동하는 건 아닌지, 투자 아이디어의 부재, 밸류에이션의 부재, 엑시트 플랜의 부재, 탐욕에 휘말린 투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마이너스 30% 이상, 흔히 이야기하는 망친 주식을 만들게 되는 실수의 유형인 것 같아요. 내가 1등 투자자가 아니면 그냥 1등 기업에만 투자해서 버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단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최근에는 좀 회복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들었을 때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이 났던 그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30%가 손실이 나면은 이거를 본전을 찾기 위해서 40% 이상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로 손실이 난 거는 내가 실패한 투자라고 봐야 돼요. 망친 주식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그런 식으로 주식을 망치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를 토대로 제가 내린 결론은 주식을 망치는 빌런 리스트가 있어요. 망치게 만드는 어떤 실수의 리스트들이 있어요. 제 책에서는 한 5가지 정도 뽑았는데, 첫 번째는 추격 매수. 한창 오르고 있는 종목을 이게 더 오를 거라는 희망만으로 따라 샀을 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실수인 것 같고요. 제일 많이들 하는 실수인 것 같고,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고 매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한다는 게 더 오를 거를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빠지지 않을 걸 계산하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사이드만 보고 투자했다가 다운사이드에 타격을 입는 그런 실수.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가 없이 투자하는 분들. 뭐 배당도 잘 주고 밸류에이션도 낮고 ROE가 높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래 왔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는 기업들을 사서 고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떤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 기업이. 그런 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야 되고, 그게 투자 아이디어거든요. 그런 걸 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분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를 세워도 틀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언제까지 내가 이 아이디어를 검증해서 주식을 보유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엑시트 플랜을 세우지 않고 들어가는 분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를 아우르는, 내가 만약에 매수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한 5분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이성이 아니라 탐욕에 의해서 행동하는 건 아닌지, 그런 어떤 최종적인 나의 욕심에 대한, 나의 탐욕에 대한 이 성찰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실수. 다시 요약을 하면은 추격 매수에 대한 실수, 투자 아이디어의 부재, 밸류에이션의 부재, 그다음에 엑시트 플랜의 부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욕에 휘말린 투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마이너스 30% 이상, 흔히 이야기하는 망친 주식을 만들게 되는 실수의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뭘 잘못했는지, 어떤 실수에 해당되는지를 체크만 해보더라도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책의 전반부에다가 좀 깊게 묘사를 해놨는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투자를 하시면은 다음번에는 훨씬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올바른 손절의 요령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 하락장을 이제 겪으니까, 네. 장기간 겪으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네.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저께였나?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데다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10월 때 손절을 과도하게 해서 굉장히 힘이 들었대요. 감정적으로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손절을 해봤지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최고의 수익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멘탈 관리를 위해서 손절을 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한 번에 다 팔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손절을 하고 싶을 때가 사실은 마지막 고비일 때가 많거든요. 그때 괜히 팔았다가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2번 죽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마시고, 투자 아이디어를 판단해보고, 앞으로의 업황을 생각해보고, 지금의 계좌 상태를 확인해봤을 때 그래도 손절을 해야겠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나눠서 파시라는, 최소한 한 5개월에 걸쳐서, 5개월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5등분해서 그렇게 나눠서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반등하니까 심리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다시 반등장이 오기 직전에 다 팔았다. 그럼 지금 얼마나 속이 쓰리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나눠서 팔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한 그 반년 정도라고 봤을 때 반년 사이에는 장세가 어떻게 바뀌어도 바뀌어요. 하락이 멈추든 아니면 잠깐 반등을 해서 매도 기회를 주든 장세가 바뀌는 거는 일단 최소 몇 개월 이상을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에 하나 내 손실률이 지금 최악인 상황에서라도 다 팔지 않고 나눠서 팔면은 뒤에 파는 것들은 어느 정도 손실률이 회복된 상태에서 팔 수가 있고 더 계좌 관리를 하면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손절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최소 몇 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팔자.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30% 정도 손실이 나면 40%의 수익률이 나야 이게 이제 복구가 되는 거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30% 정도를 손절 1차 기준으로 좀 잡아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저는 가격으로는 손절가를 개인적으로 잡지 않고요. 네. 근데 마이너스 30%까지 손실이 났다고 하면은 팔아야 되는 주식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복구하기 힘든 주식이야. 교체 매매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손절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마이너스 30%까지 손실이 났던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마이너스 30% 이상. 대부분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80%에서 100몇십 프로 이상씩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반전이 일어나면 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놓치고 먼저 팔았다가 오른 주식을 봤을 때 그 쓰라림은 안 겪어본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버티면 되는 건데 왜 안 버텼을까? 그런 면에서 손실률은 잊어버리시고 최초에 그 종목을 샀던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 상황이 바뀌면서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다, 부러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 손절을 하는 거지. 그냥 주가 자체가 빠졌다고 해서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손절의 기준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은 손절가로 잡는데 그게 아니라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부업 투자자, 본업이 있고 좀 더 느린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손절가를 잡는 게 아니라 손절 상황을 잡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성립을 하려면 네. 애초에 그 마이너스 30%가 나더라도 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고점에 잡은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점을 뚫고 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 네. 미래 성장성이 있는 그런 주식을 사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사기 전에 혹시나 이게 마이너스 30% 이상 빠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무리 많이 오를 것 같아도 놓아주는 허심탄회함도 필요하겠죠. 네. 이게 밸류에이션이 저는 되게 탁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5가지 중에서. 저도 많이 실수해요. 올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0몇 %에서 손절하는 기업도 있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책을 쓸 때 제 자신에 대한 반성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나는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다짐들을 정리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투자자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요령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삼성전자로 다시 한번 가서 그 책에서 네. 삼성전자에 많이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Q&A로 답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서 마이너스 30%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물렸었고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2,000 몇백 개 종목 중에서 하나에 물려야만 한다면 차라리 삼성전자에 물리는 게 마음 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샀던 이유가 그런 걸 거예요. 네. 이 회사는 내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이 회사는 믿을 수 있어. 그랬기 때문에 산 거였을 텐데 그냥 지금 좀 가격 빠졌다고 해서 그때 그 투자 아이디어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 아이디어가 꼭 정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의 다른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거든요.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을 기본으로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잡는 분이 있어요. 나머지 쪽에 있는 분들은 내가 주식은 잘 모르는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은 나에게 수익을 줄 거야. 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둘 다 틀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투자 호흡만 다를 뿐이지. 근데 아마 작년 1월 달에 삼성전자를 사서 물린 분들은 이 후자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 투자를 한 건데 진입점이 좀 아쉬웠던 것 뿐일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와서 다른 종목 발굴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괜히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서 수익률 만회하려고 하다가 스텝만 꼬일 거예요. 그냥 물린 종목에, 물린 삼성전자에
계속 물을 타면서 기다리시면은 2년 기다릴 각오로 물타기를 하면서 버티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년 안에 괜찮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네이버 카카오에 적용이 안 되나요? 네이버 카카오요? 네. 적용된다고 봐요. 네이버 카카오도. 네,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제가 삼성전자 다닐 때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퇴사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들이 모여 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삼성전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에서 주는 연봉을 맞춰주고 이직할 수 있는 회사가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회사들이라고 하면은 기다리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내 판단력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으면은 네이버 카카오에 세게 물려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더라도 어찌됐든 마음은 편하게 가져가셔도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쌀 때 많이 사면 좋잖아요. 네. 지금도 20만 원 미치더라고요. 네.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최대한 저축해서 살 수 있으면 계속 하세요. 제가 뭐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산 거는 제 성향의 문제지 네이버 카카오를 선택한 분들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더 인재가 젊고 어떤 컨텐츠 베이스의 기업이니까 모멘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네이버 카카오가 해외 진출이 가시화돼서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은 업사이드는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믿는 분이면 그 처음에 만들었던 아이디어를 지금 와서 가격이 빠졌다고 배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괜찮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이렇게 하락하는 중에서도 정고점을 돌파했더라고요. 네. 2차 전지는 투자 안 하시네요. 저요? 네. 투자하고 싶었었죠. 아, 아니, 2019년부터 투자하고 싶었어요. 근데 계속 놓쳤어요. 그래서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좀 높았나요, 밸류에이션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왜냐면은 돈 자체를 안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투자만 계속 하고 있고 시총도 굉장히 큰 상태였고 근데 그 시총이 계속해서 막 이렇게 배로 점프를 했거든요. 아쉽죠. 근데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아쉽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 방식대로 돈을 벌었고 그 상황에 놓친 2차 전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의 제 고민도 그거예요. 2차 전지에서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지만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첨보 같은 이제 소재주도 있고 뭐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삼성도 있고 SK도 있고 근데 그런 회사들이 어찌됐든 향후 10년 동안 꾸준히 좋아질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인 것 같아요. 아예 선이 굵은 투자를 할 거면 지금 사서 물릴 각오하고 지금 사서 10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중간에 수익이 기회를 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더 이제 좀 제 마음이 편한 종목으로 밀다 보니까 여기를 못 샀는데 지금 올라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은 올라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긴가민가한 분들은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샀다가 후회하고 손절할 거예요. 근데 비싸도 나는 올라탄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은 물려도 더 사고 그러다가 나중에 수익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회사가 오를지 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에 투자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최종 수익률을 서로 비교하려고 그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산을 늘리고 나의 노후를 준비하고 우리 가족들이 더 잘 살기 위한 건데 왜 이렇게 수익률 비교하면서 종목 피킹하려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다 이렇게 게임하러 온 사람들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MTS 상에서 보여지는 숫자 변동은 게임머니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 넣은 자산은 남의 자산도 아니고 내 자산이에요. 내 돈이고 내가 번 돈이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분유값 사야 되고 내가 내 집 마련 자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 은퇴 자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냥 내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 수익률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요즘처럼 반등될 때 어느 쪽이 먼저 오르고 어느 쪽이 늦게 오르고 순환매장세 올 때 중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가님 오늘 많은 여러 얘기 해주시고 좋은 섹터도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네. 만약에 1억 원 정도가 생기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특히 어느 정도 본업이 받쳐주는 분들 중에서 주식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이 단기간 투자할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달 뒤에 빼야 되는 돈이 있는데 요거 한 10%만 수익 내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한 달에 10%를 버는 게 얼마나 허황된 수익률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간단해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단기에 좀 투자할 자금이 있어. 요걸 단기만 수익을 내면 좋겠어. 한 달에 10%를 그 1년 동안 같은 수익률을 내잖아요. 수익률이 160%예요. 2.6배로 원금이 늘어나요.
그거를 5년만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1억을 그런 수익률로 투자해서 5년이 지나면 118억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수익률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내가 잠깐 목돈이 있고 이걸 한 달만 굴려서 10%만 수익 내면 좋겠다는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확률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짓인 거죠. 단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단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단기 투자할 돈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단기 투자할 투자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기 아이디어라고 하면 뭐 이벤트 드리븐일 수도 있고 모멘텀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견고한 논리가 생겼을 때 투자하는 거지 돈이 생겼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은 앞으로 나중에 이제 의사결정 내릴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약간 중장기로 네. 한 3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어요? 삼성전자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오를 거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묻어 놓으면은 3년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수익 기회가 와요. 근데 괜히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잘 모르는 종목을 사면은 빠졌을 때 못 버티고 조금만 올랐을 때 못 버텨요. 그러니까 좀 굵직한 수익을 가져가려면은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마음 편한 종목을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와 같은 네.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뭐 최고일 것 같긴 하지만 네. 그거에 준하는 네. 기업들을 선택해서 네. 거기에 3년 정도 보고 네. 포트폴리오 마음에 편한 대로 정해가지고 넣으면 네. 되겠군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정 못 믿겠으면 그냥 미국의 1등 기업 사서 버티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어젠가 9% 올랐다고 했잖아요. 엄청 올랐어요. 뭐 애플을 믿으시던지 삼성전자를 믿으시던지 아니면 뭐 이머징 회사 같은 이머징 국가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베트남 1등 기업 사서 뭐 버티던지 어찌됐든 내가 1등 투자자가 아니면 그냥 1등 기업에만 투자해서 버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거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하락장을 이렇게 견디면서 정말 수많은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네. 공부도 많이 했고 네. 불안하니까 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댓글에 이제 보니까 뭐 이제 뭐 저분 말대로 반대로 하면 된다고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대놓고 막 쓰시는 거예요. 네. 환호할 때는 언제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전망이 왜 틀리는가 이걸 또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거 좀 마지막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책에서는 제가 개인 투자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분들의 예측을 위한 노력을 폄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본업에 뭐 8시간, 9시간을 투자하는 이상으로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이상을 예측을 위한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경제 공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예측에 대한 노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원리는 예측의 성공이 아니에요. 예측의 제공이에요. 예측을 제공하는 대가로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었든 예측을 계속해서 제공하셔야 돼요. 그때 그 당시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게 제일 합리적인 예측이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이제 예측 자체를 제공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확률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걸 100% 맞추는 사람이면은 전문가로 활동 안 해요. 어디 제야에서 한 수십조 들고 놀고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뭐 6분의 4가 됐던 뭐 5대 5가 됐던 6대 4가 됐던 5대 5가 됐던 예측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게 그분들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고 그 예측의 제공에 대해서 예측의 성공에 대한 판단은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내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전망을 틀리는지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그분 전문가분들을 개인 투자자로서는 활용을 해야죠. 그분들이 그런 예측을 내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봤는지 무슨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 그 논리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의사결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2차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의 숙제인 거고 결국에는 그런 데서 최종적으로 나만의 판단을 더 잘 내리기 위해서 전문가 분들을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경험이 부족한 분들
난 잘 모르니까 어쨌든 전문가들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그걸 하시면 좋을 거예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뭐냐면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강세론자가 있고 약세론자가 있거든요. 네. 둘 다 들어보세요.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해서도 더 좋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더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들어보세요. 그래야지 뭐 무조건 중도를 위한 중도가 아니라 양쪽을 다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훨씬 스스로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양쪽으로 다 들어보면은 특히 더 도움이 되실 거다. 아, 네. 구체적인 조언까지 감사드립니다. 예, 작가님, 그러면은 끝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좋아져서 저는 오히려 불안해요. 이게 단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더 큰 위기를 무슨 약간 예전 수십 년 전에 종말론자들이 하듯이 종말론자들이 막 짐 다 싸고 기다리듯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머물러야 돼요. 결국엔 머물러 있어야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고, 근데 머물러 있는 과정에서는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도 아주 약간이라도 보험을 들고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제일 현명한 투자자의 길인 것 같고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이번 기회를 반전으로 다시 좀 강세장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대신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진짜 괜찮은 반등장이자 강세장이 왔을 때 더 기분 좋은 얼굴로 더 점프한 자산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작가님께서 서두에 네. 딱 오늘까지만 딱 즐기자.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리셋하고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시 투자에 임하는 네. 그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와닿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까지 딱 즐기시면서 또 앞으로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이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진짜 작년 초에도 그렇게 좋아가지고 환호하다가도 네.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네. 딱 오늘까지만 이렇게 한번 즐기고 또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의 저자이신 여신욱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